방금 전에 조경영 교수님 톡도 잘 들었고 앞으로 다른 연사분들 톡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서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워크숍에 그 초청을 받고 저는 그냥 작은 워크숍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규모가 큰 건지 잘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목을 좀 너무 거창하게 뽑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네, 하여간 그래서 뭐 조경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딥러닝이 현재 대세이지만 뭐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꽤 오랫동안 해온 연구들 그리고 최근 연구들을 조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들이 이 워크숍에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이건 되게 잘 알려진 그림이죠. 굿펠로우가 그린 것인데, 이제 과거에 최초의 AI에서 뭐 룰 베이스드 핸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가 점점 머신러닝에서 이제 딥러닝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뇌에 있는 신경망을 어느 정도 모사하고 거기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뭐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또는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서 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에다가 딥 러닝을 접목한 딥 reinforcement learning 등으로 인해서 이제 되게 많은 진보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그 딥이란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empirically 레이어를 많이 쌓을수록 더 잘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아키텍처럴 이노베이션 같은 것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획기적인 그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의 탑1 애큐러시가 이제 뭐 80% 이상이 넘어가고 있고, 이 그림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인데 이제 그 모델의 크기라든지 컴퓨테이션 사용량 그런 것들 이제 한 표에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컴퓨테이션 양, 오른쪽으로 갈수록 컴퓨테이션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원의 반경이 모델의 크기, 그리고 이제 이쪽 Y축이 탑1 애큐러시이기 때문에 대충 뭐 이런 애들이 작고 적은 컴퓨테이션으로도 높은 성능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 비전이면 컴퓨터 비전, 내추럴 랭귀지면 내추럴 랭귀지, 그다음에 스피치면 스피치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가지 않고 그 비전 안에서도 레코니션을 넘어서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리제이션, 그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 그다음에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디텍트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세그멘테이션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한 태스크로 이행이 되고 있고, 이제 언어 처리와 비전을 사용한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같은 것들도 벌써 이미 5, 6년 전부터 나와서 되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스피치 레코니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전에 스태티스티컬한 어프로치, 히든 마크업 모델 같은 것으로 이제 거의 10여 년 동안 그 퍼포먼스에 정체되어 있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딥러닝이 적용하면서 이제 애큐러시가 되게, 그러니까 에러가 확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잘 아시다시피 그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와 reinforcement learning을 접목하면서 딥 reinforcement learning이 새로 개발되면서 이제 이전에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하기 되게 힘들었던 continuous input space, continuous action space 같은 데에서 복잡한 컨트롤 같은 것도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잘 아시겠지만 딥러닝이 여러 한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조경영 교수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데이터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복잡한 리즈닝 같은 걸 하기가 아직까지 힘들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뭐 이 안에 사진에 뭐 여기에 의자가 있고 여기에 의자가 있고 여기 어린아이가 있고 강아지가 있다. 이런 것을 클래시파이하고 그다음에 그 로컬리제이션 같은 거 하는 것을 되게 잘합니다. 근데 누가 그러면 도대체 이 사진을 봤을 때 불이 났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구출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현재 AI로서는 이제 쉽게 이것을 이런 커먼센스한 내용을 프로세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그 adversarial input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팬다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되게 작은 앰플리티드의 노이즈를 섞어가지고 사람이 보기에는 거의 똑같지만 그 CNN에 돌리면은 원래 이미지는 판다로 제대로 정확하게 recognize가 되지만 이제 이런 되게 낮은 레벨의 노이즈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기본이라는 원숭이의 일종으로 그러니까 오판독을 하는 경우가 발견이 됐고요. 이제 이런 것이 이런 adversarial noise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패턴 같은 것을 스티커에 만들어서 스탑 사인을 붙인다거나 했을 때 스탑 사인이 스탑 사인으로 인식되지 않고 45km 그 속도 표시로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분석해봤죠. 그래서 이런 사이베리안 허스키 개를 인식하는 프로블럼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것을 잘 인식하는 CNN이 있을 때 이 CNN이 이 사진이 주어졌을 때 어느 부분을 보고 이 사진이 사이베리안 허스키라고 판단했는가를 찾아봤더니 이 뒤에 있는 눈밭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아시다시피 사이베리안 허스키는 주로 추운 알라스카나 극지방에 살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다 하면 거의 무조건 뒤에 배경에 눈밭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확률적인 regularity를 학습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개라는 개념을 학습한 것이 아니라 그냥 통계적인 그 반복된 패턴을 학습해버린 거죠. 자,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그 뭐 이렇게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저는 제가 한 연구들은 대체로 약간 그 뇌과학과 관련해서 좀 더 심층적인 펀더멘탈한 이슈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는 human-like understanding이 부족하다. 조경현 교수님의 톡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실제로 어떤 하나의 소스 패턴에서 타겟 패턴으로 매칭을 하는 것이지만 그 중간에 과연 이 시스템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시스템이 실제 언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인간처럼 그것을 타겟 랭귀지로 매핑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현재 이제 되게 많은 디베이트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토픽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더스탠딩 자체가 부족한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을 다른 패턴으로 매핑하는 것을 되게 잘하는데 그 매핑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그 매핑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뭘 이해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실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이제 대부분의 논문들을 보면은 뭔가 벤치마크 하나를 찾아가지고 또는 여러 개의 벤치마크를 놓고 그 벤치마크에 대해서 제안한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나온지를 비교함으로써 이 페이퍼의 우수성을 강조를 하게 되죠. 물론 이미지넷 같은 것들이 어떤 되게 훌륭한 데이터셋들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딥러닝 분야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발전한 밑거름이 됐죠.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는 이런 벤치마크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딥러닝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잘해봤자 이미지넷 같은 벤치마크가 있을 때 100%의
퍼포먼스 이상을 획득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셋에서 100%의 속력이 나온다는 것은 빛의 속도처럼 제한이 된 거죠.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AI로 연구함에 있어서 이미지넷을 만약에 100%다 100%의 정확도로 프로세스할 수 있는 알고리즘 나온다 해도 거의 만족하진 않겠죠. 조금은 그 이상의 무엇인가 있을 텐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정의할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생각은 그럼 도대체 이런 뉴럴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나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이런 벤치마크를 넘어서서 오픈 엔디드하게 계속 성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뭐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겠지만 Strong AI, Weak AI라는 개념이 있죠. AI에서. 그래서 Weak AI는 이게 뭐 어떤 주어진 타스크가 있을 때 그 타스크의 어떤 특정 퍼포먼스만 나오면은 나는 괜찮다. 그 안에 실제 얘가 알고리즘이 이해를 하는지 뭐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는지 의식을 가지고 퍼시브를 하는지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subjectivity,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딥러닝에서도 필요할 것인가, 또는 과연 그러면 사람의 뇌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의식이 가능해지는가, 그 필요 조건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그 다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연구 방향을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넘어가고, 이거는 이제 과연 그 뇌가 어떤 진화의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센서리 사이드뿐만이 아니라 모터 사이드, 운동 기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understanding, 이해, 또는 meaning, 그 뇌 안에서의 이해와 meaning, 어떤 뇌 안에 패턴이 있을 때 그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뇌 안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액션, 모터 액션, 운동하는 패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뭔가 그림이 하나 있는데 검은 바탕에 초록색 점이 하나 있죠.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좋아졌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미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전혀 알 수 없죠. 이것만 주어졌을 때는. 자, 그러면 약간 좀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뭔가 위치가 변한 것 같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자면은 이게 시각 중추 뉴런 중에 하나이고, 이 뉴런은 이런 수평의 패턴이 그 망막에 뿌려졌을 때 나는 수평을 감지하는 뉴런이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뉴런들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45도 인풋이 들어왔으면 뭐 두 번째 뉴런이 액티베이트 된다든지.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4개의 뉴런들이 각각 다른 오리엔테이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만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전 장에서
인풋이 외부에 있는 인풋이 무엇인지 보고 그다음에 내부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봤을 때 이 두 패턴의 상관관계로부터 그럼 이 뉴런이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이 뉴런이 의미하는 바는 이 수직 방향 오리엔테이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뇌 내부에서는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뇌 안에 다른 뉴런이 첫 번째 뉴런의 인풋을 받고 있다면 얘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죠. 이 외부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얘는 이런 레퍼런스가 하나도 없이 도대체 이런 패턴이 관측이 됐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뭔가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완전히 시각 장애인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뇌 안의 패턴이 다른 뉴런이 봤을 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그 운동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뭔가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어떨 때는 이 패턴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이 왼쪽 이 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픽스가 돼 있을 때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뉴런에 픽스가 돼 있을 때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제 다시 대각선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한 가지 뉴런이 고정돼서 나타날 때는 요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뉴런의 경우, 그 다음 이 뉴런의 경우에는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뉴런이 고정된 액티비티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임이 그 각각이 레프레젠트하는 것과 다를 때는 왔다 갔다 액티비티가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뉴런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뉴런이 고정되어 있을 때 움직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뇌 안에서 누군가가 앉아서 이것을 보고 있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조이스틱을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여서 이 뉴런이 계속 액티베이트 되어 있는 상황을 만들면은 이 움직임과 이 고정된 액티베이션이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뭘 했냐면은 그 reinforcement learning 사용해서 그 리워드를 어떤 현재 스테이시 바로 이전 스테이트와 똑같이 고정돼서 나타나는 것을 그런 경우에 리워드를 줘서 학습시켰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기이고 학습 초기에 그래서 처음 보시면은 이 뉴런들이 이렇게 액티베이트가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것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은 역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학습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좀 학습이 되고 난 이후를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역시 이게 왼쪽에 있는 이 패턴이 뭘 의미하는지 이것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잠시 후 이렇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있으면 현재 제가 잠시 멈췄던 애니메이션은 이런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때 이 두 번째 뉴런이 계속 액티베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 뉴런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대각선 방향 각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아래 위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아래 위로 움직일 때는 이제 이 뉴런이 액티베이트된 계속 지속적으로 액티베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동안은 그 말은 얘는 이런 90도 각도의 오리엔테이션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액티베이션 그 계속 지속적으로 액티베이트 되는 것과 어떤 반복되는 패턴의 프로퍼티 간에 서로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제너레이트 함으로 인해서 이 뇌 내부의 액티베이션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것들 수평은 이제 제일 위에 것이 되겠고 대각선은 두 번째 거, 그다음에 다른 쪽 대각선은 또 마지막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직 이런 위아래 좌우 그다음에 이런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죠. 만약에 내가 좌우 왼쪽 오른쪽으로만 움직일 수 있었다면은 어떤 대각선이란 패턴에 대해서 그 개념을 파악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데 이 다음 이미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음 페이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안구의 움직임이 이런 여러 개의 근육들로 인해서 가능한데 상하와 좌우의 경우는 이렇게 단순히 두 개의 근육만 움직이면 각각 두 개의 근육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되게 그 상하와 수직 방향에 에러가 없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여러 개의 그 근육들을 다 동시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움직이려는 센터 라인에 비해서 이런 그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움직임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지각 성능에 직접적인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직과 수평 각도를 인식할 때 그 인식의 정확성이 대각선을 인식할 때 인식의 정확성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의 근원을 찾아보면은 이런 근육의 배치로 인한 움직임의 용이성에 결국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그 기계학습적인 측면에서 한번 체크를 해본 것이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그 지각에 있어서 또는 그 내부적인 패턴을 분석함에 있어서 운동기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 보면은 우리는 보통 receptive field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CNN에 보면 receptive field가 되게 중요한 하나의 개념으로 등장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리고 이제 그 시각 중추에는 여러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이나 또는 그 IT 측두엽에는 그 얼굴이나 여러 가지 오브젝트 같은 것이 이게 맵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센소리 영역 또는 퍼셉션 영역뿐만이 아니라 모터 영역에도 그와 비슷한 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리모터 에리아와 프리모터 에리아를 보면은 이제 각각의 영역이 뛰는 어떤 행위 또는 뭐 이렇게 뭔가를 집으려고 손을 내미는 행위, 심지어는 이런 경우에는 이 프리모터 에리아의 한 영역을 보면은 A 영역, B 영역, C 영역이 각각 내가 내 애초에 손의 위치가 어디였던 간에 이 영역을 자극을 하면은 내 손이 이런 타겟 위치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영역을 자극하면은 또 이 중간쯤으로 중간, 하단 또 그 옆에 있는 영역을 자극하면은 우측 하단으로 손이 뻗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한 뭔가 모터 액션 자체가 그 운동 영역에 지도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터 펑션,
이 운동기관의 펑션이 어떤 오토노머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을 빨리 정리해 드리면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도대체 뇌 자체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뇌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문제를, 그런 인터널한 퍼스펙티브를 생각함으로 인해서 뭔가 전혀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인데 운동기간이 결국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언더스탠딩이란 것이 어떤 하나의 내부의 표상 또는 패턴이 있을 때 그 패턴이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아니라 그 패턴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패턴을 가동했을 때 어떤 운동 패턴을 통해서 그 표상을 다시 리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맞닥뜨린 것이 위트겐스타인의 후기 철학인데요. Philosophical Investigations라고 아마 사후에 그 후기 철학의 원고를 다 담아서 나온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The meaning of a word is its use in the language. 그러니까 결국은 meaning이 어떤 하나의 표상이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가 그 의미가 아니라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결국 액션이 다 포함이 된 개념인 거죠. 결국 그런 액션이 그 단어 또는 표상의 의미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유니버시티 워싱턴의 최혜진 교수님 그룹에서 되게 재미있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과 센서리 모터 러닝을 동시에 합쳐서 뭐 어떤 이런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서 했을 때 이제 NLP 성능이 훨씬 더 잘 나왔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벤치마크의 어떻게 보면은 이슈, 어떻게 하면은 AI가 오픈 엔디드하게 계속 임프루브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하나의 단서가 도구의 제작과 사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 가장 특이하게 다른 점, 뭔가 더 훨씬 잘하는 것이 결국은 도구 제작과 사용입니다. 뭐 도구 사용 자체는 되게 많은 동물에서 발견이 됩니다. 원숭이가 이렇게 돌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호두를 깐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침팬지가 짝대기 가지고 개미집을 쓰셔서 먹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관찰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구를 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인간의 인류에게만 한정된 그런 고유의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흔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뉴칼레도니아 크로라고 까마귀 일종인데,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이게 똑바로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철사를 주었을 때 그 끝에를 구부려 가지고 음식이 들어있는 바스켓을 이제 건져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이런 간단한 툴을 제작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침팬지의 경우도 이제 이렇게 짧은 막대와 긴 막대가 있을 때 그것을 두 개 연결해서 더더욱 긴 막대를 만든 다음에 이 철창살 건너에 있는 뭐 음식을 이제 이쪽으로 당겨온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논문을 나와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인간과 같이 아주 복잡한 툴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뇌과학에서 또 재미있는 연구들을 했는데, 도구를 사용할 때 뇌 안에 리셉터 필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엽에 보면은 바이모달 뉴런이라고 어떤 터치와 그 시각적인 자극에 동시에 반응하는 뉴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뭘 잡았을 때 또는 내 손 부위에 뭐가 있을 때 그 뉴런이 액티베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뉴런을 계속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툴을 주고 툴을 사용해서 뭘 음식을 땡겨온다든가 하는 태스크로 계속 훈련시켰을 때 그 뉴런의 액티베이션을 보면은 이 툴을 쥐고 사용할 때는 이 넓은 영역의 비주얼 인풋에 대해서 그 뉴런이 액티베이트 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리셉티브 필드가 넓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재미있는 연구들이 있고, 다음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툴인데 이제 이분이 다니 데니 클로드라는 분인데 이제 그 엄지 손가락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플렉스하고 그다음에 뱅글뱅글 돌리고 그 두 가지 액션을 신발에 달린 블루투스 장치로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로 이걸 손가락을 구부리고 그다음에 뱅글뱅글 돌리는 두 가지 액션을 했는데 그것을 좀만 연습하면 이렇게 되게 쉽게 뭐 여러 가지 손가락이 하나 없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이언스 로보틱스 논문이 나왔는데 이것을 사용했을 경우 사람의 뇌에서 MRI 촬영했더니 사용하기 전과 사용한 후에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손가락들의 그 영역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고 이것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좀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것은 최대한 간단한 신경망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정말 간단한 툴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복잡한 툴을 사용하는 것 또는 툴 자체를 제작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링크가 된 팔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개 각도를 조정해가지고 툴을 잡고 그다음에 이 현재 그 툴을 잡지 않았을 때 리처블한 거리를 넘어서 타겟이 있을 경우에는 이 툴을 잡아야지만 리치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셋업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패한 경우는 언제든지 뭐 재밌지만 이 경우는 되게 보링해서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거는 이제 성공한 경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원래 리치할 수 있는 반경 밖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툴을 집어야지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툴을 집어야지만 리치할 수 있겠죠. 이 경우도 멀리 있는 거니까 집어야 되겠죠. 예, 꽤 잘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신경망 진화를 사용했는데 대체로 이렇게 되게 간단한 네트워크로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방금 전에 이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을 그냥 스태틱한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눈에 내려다보는 이런 것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짝대기를 집어야지만 아주 멀리 있는 타겟을 리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반경 안에서는 짝대기 없이 이 반경 안에서 짝대기 하나가 있을 때 이 반경 안에서는 짝대기 두 개를 집어야지만 리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잘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툴 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두 개를 잡아야지만 이제 또 갈 수 있겠죠. 네, 아쉽게 빗나왔지만 또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논문도 내고 제안서도 냈더니 아니 뭐 이렇게 툴의 핸들에 닿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장되면 그게 무슨 툴 유즈냐 너무 심심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할 수 없이 딥러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집게 손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툴을 잡아가지고 이 타겟을 그냥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으로 태스크를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밸류 네트워크, 폴리시 네트워크가 있는 딥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 타겟을 시작 위치에서 어떤 타겟 위치까지 움직이기로 했더니 이제 학생이 이걸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졸업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이 타겟을 그냥 어디에 있던 간에 그냥 이 바닥 어디든지로 움직이는 것을 태스크로 바꾸세요. 예, 그래서 졸업을 했습니다. 자, 이건 예를 보시면 이제 실패한 경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해가지고 무조건을 사용해가지고 잘못 치면 이렇게 다 툴이 날아가 버립니다. 또 이 경우는 잘 잡았지만 이제 그 다음 태스크를 해결하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이게 결코 쉬운 태스크가 아닙니다. 이제 성공한 경우를 보시면은 잘 잡아서 자 바닥으로 끌고 내려왔죠. 나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도 태스크를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여기서는 이제 모든 스테이시 각도와 뭐 집게 상태, 타겟의 위치 이런 것들을 그냥 숫자로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사용하면서 왜 비전을 안 썼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다음 학생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프론트엔드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비주얼 인풋과 그다음에 이 각도 프로프라이셉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뉴로사이언스에서는 그다음에 관절의 각도라든지 각속도 그것을 인풋을 해가지고 이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툴도 일자형, L자형, T자형으로 해서 이것들의 경우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런 것도 다 테스트를 했고 이 결론은 T자형이 가장 성능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끝으로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더니 그러면 뭐 툴 컨스트럭션 어디 갔냐.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저번 주에 디펜스라는 저희 학생이 한 것이 툴 컨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사용했는데 이제 이 전까지는 그 툴을 짚고 그다음에 리치를 하고 그다음에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이런 것들을 다 되게 리워드를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수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복잡해지면 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팔이 하나가 더 늘었고 이제 실제 피직스 인바이러먼트고 비주얼 인풋을 보고 그다음에 프로프라이셉티브 인풋 림의 각도라든지 그런 것을 다 사용해 가지고 이 두 개의 툴을 가지고 T자형을 만들어야지만 이제 이 타겟을 바닥으로 끌어내려오는 태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오른쪽 팔로는 첫 번째 툴을 잡고 왼쪽 팔로 두 번째 툴을 잡고 그다음에 두 개를 연결한 다음에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툴을 가지고 마지막 타스크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 자세한 것은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두 종류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매니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더블 DQN을 사용해가지고 그 다음 마크로 스텝이 어떤 것이 선택이 돼야 될지를 선택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가까이 워커는 그 현재 보시면은 이 노란색 것들 있죠. 이 노란색들 중에 어느 것들 간의 거리를 최소화할 것인지를 이제 매니저 네트워크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단지 그 오브젝티브만 이런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실패한 경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경우는 비전과 프로프라이셉션을 두 개를 사용했을 때 잘못 치면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타겟이. 그 툴을 잡은 다음에 이 타겟을 피해서 움직여야지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는 비전만 사용했을 때는 확실히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내 그 팔의 각도가 무엇인지를
그것조차 이제 비전으로부터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또 계속 헤매고 있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제 성공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비전과 프로프라이셉션, 그러니까 비주얼 인풋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내 팔의 각도와 각속도가 무엇인지를 수치적 인풋을 주었을 때, 자 보시면 이제 그 타겟을 피해서 움직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툴을 연결해서 T자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노란색 부분에는 자석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공했습니다. 이 오른쪽은 비전만 사용했을 때는 보시면은 뭔가 좀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좀 더 랜덤한 움직임이 보이죠. 실제로 성능을 보면은 비전과 프로프라이셉션이 동시에 주어졌을 때 훨씬 성능이 좋게 나옵니다. 자, 좀 보고 계실 때 되게 답답하죠. 뭔가 될 듯 하면서 안 되니까. 결국 성공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를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은 그 툴의 제작과 툴의 사용이 어떻게 보면 그 지능의 되게 중요한 매트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것을 좀 더 잘 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툴을 제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점점 복잡한 툴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지능의 지평이 좀 더 넓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망원경을 발명해서 우주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현미경을 발명해가지고 미시세계에 대한 이해가 증가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툴의 발전과 지능의 발전이 이렇게 하나 레처시 돼가지고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엔디드 임프루브먼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파트 3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 사례들을 비교해 봤을 때 특징적인 차이가 있던가요? 여전히 단순한 환경이지만 이미 동물과 사람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되는 발견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런 것을 저희가 좀 더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뉴런들의 액티베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실패했을 때, 성공했을 때 어떤 그 뉴럴 패턴 안에 뭔가 특징적인 차이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하는 게 사실 저희 피처 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페일리어 비헤이비어 자체만 봐가지고는 뭐 사실 그것을 가지고 이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를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되게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저희가 비헤이비어, 그다음에 뉴럴 액티비티, 그리고 그 뉴럴 아키텍처까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럭처, 펑션, 그리고 비헤이비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뇌과학과 같은 인베스티게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종류의 학습을 하는데 학습 시간이나 계산량은 얼마 정도 드나요? 인간에게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컴퓨터 로봇에게는 많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냥 학생이 가지고 있는 꽤 하이엔드 데스크탑 PC에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거의 경우. 그 전 경우에는 좀 더 빨리 될 수 있겠죠.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집어넣친 슬라이드에 집어넣지 못했는데 되게 재밌는 비헤이비어들이 나옵니다. 그 타겟을 이렇게 바닥으로 끌어내려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집게 손으로 이렇게 타겟을 바닥으로 끌어내려오는 게 타스크인데 어떨 때는 막 던집니다. 던짐으로 그러니까 놓는 거죠. 이거 막 움직이다가 툴을 놓으면은 그 툴이 날아가면서 이 타겟을 바닥으로 내려다 꽂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도
발견이 돼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심오한 주제인데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것. 그렇지만 저희는 consciousness라는 것보다도 그 뇌 안에 뉴런들이 어떤 액티베이션 다이내믹을 보일 때 그 액티베이션 다이내믹의 뉴럴 다이내믹 이게 어떤 특정한 패턴이 중요한 요인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뇌 안에 뉴럴 다이내믹이 어떤 예측 가능하다는 프로퍼티가 어떻게 보면 그 의식의 전제 조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미래 이벤트인데 100% 프리딕터블한 것이 있을까요? yes 또는 no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거의 no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내일 아침 해가 뜬다. 이건 거의 100% 아닌가요? 저 또는 내가 이렇게 펜을 들고 있다가 손을 딱 놓으면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런 거는 100% 프리딕터블하죠. 로컬리.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약간 문제를 정의를 분명히 해가지고 자 그러면 사람의 비헤이비어 중에서 100% 프리딕터블한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자 5초 후에 뭘 할지 예측할 수 있나요? 또는 주식시장이 10분 후에 어떻게 변동할지 예측할 수 있나요? 잘 모르겠죠.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인간의 비헤이비어 중에 되게 특이한 종류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언제든지 100% 프리딕터블 합니다. 자, 제가 5초 후에 손뼉을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쳤습니다. 자, 이게 되게 재밌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것, 나의 액션은 100% 프리딕트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프리딕트할 수 있는 것은 저밖에 없습니다. 아마 제 처의 경우 한 95% 정도 예측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00%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100% 프리딕션의 100%의 정확도를 프리딕트할 수 있는 것의 주체는 결국 나이고 이 나라는 것이 컨시어스네스를 느끼는 주체인 거죠. 그렇죠? 네, 도대체 그러면 이런 내가 나의 행위를 100%의 정확도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뇌 안에 뭔가의 패턴의 다이내믹 패턴이 있을 때 그 자체에 뭔가 프리딕터블한 프로퍼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나의 뇌 안에 있는 패턴의 변화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제 되게 간단한 또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이 폴 밸런싱 태스크인데 2디멘셔널 폴 밸런싱이라서 이렇게 카트가 있고 움직이면은 이 위에 짝대기가 있어가지고 저걸 밸런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은 되게 간단한 신경망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뉴런을 딱 3개만 만들었어요. 히든 뉴런을. 그래서 X, Y, Z 3개의 뉴런의 값을 계속 관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각각의 시간 타임 슬라이스에서 X, Y, Z 값을 X, Y, Z 좌표에 플러스 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식의 다이내믹한 트래젝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트래젝토리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온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되게 뭐 이렇게 중간에 가다 갑자기 방향이 바뀐다든지 예측하기 힘든 패턴으로 나온 애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뭘 했냐면은 걔네들을
얼마나 얘네가 예측을 잘하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신경망 컨트롤러를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일단 잘하는 애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스텝 또는 5000스텝을 밸런스할 수 있는 애들을, 그다음에 걔네들이 얼마나 프리딕터블한 트래젝토리를 가졌는지 아닌지를 간단한 신경망을 사용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프리딕터블하고 어떤 애들 프리딕터블하지 않은 두 개의 그룹을 나눴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두 개의 그룹이 성능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크라이테리언을 통과해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태스크 자체를 처음에는 5도 내에 랜덤한 각도로 시작하는 애를 10도 내에서 랜덤한 각도로 초기화하는 것으로 태스크를 좀 어렵게 바꿨더니 얘네들은 훨씬 얘네들 원래 성능 유지하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그 태스크가 변했을 때 더 어려운 것으로 그 내부의 패턴이 이렇게 프리딕터블한 애들은 이제 원래 성능을 계속 유지합니다. 근데 내부의 패턴이 그 뉴럴 트래젝토리가 언프리딕터블한 애들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성능이 다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의 과정을 겹치게 됐다면은 이런 식으로 내부의 다이내믹이 프리딕터블한 애들만 결국은 살아남게 되겠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프리딕터블한 뉴럴 다이내믹을 가진 것이 컨셔스네스의 전제 조건이라면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모두 다 컨셔스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 뇌과학과 전혀 상관도 없고, 그래서 뭘 했냐면은 그 수면 EEG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때, 그다음에 REM sleep, 이 경우는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경우, 슬로우 웨이브 슬립은 이제 깊은 잠. 그래서 이 두 경우에는 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전의 데이터 포인트부터 다음 데이터 포인트까지의 그 픽 간의 간격, 그 프리딕터빌리티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데이터 포인트부터 다음 데이터 포인트를 학습했을 때 그 학습 에러를 보면은 이제 깨어있을 때와 REM sleep, 꿈을 꾸고 있을 때 에러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에러보다 낮게 나오는 것을 모든 서브젝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퍼블릭 EEG 데이터에서 나온 건데요. 이제 4명의 서브젝트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의식과 그 뇌 안에 프리딕터블한 다이내믹이라는 것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은 그 뇌 안에 인터널 다이내믹을 열심히 연구하면은 뭔가 재밌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딥러닝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딥러닝에 예를 들어 CNN 또는 RNN의 하나의 뉴런이 무엇을 represent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넘어서서 그 뉴런이 어떤 타임 시리즈의 변화를 보이는지 그런 패턴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뭔가 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특정한 인터널 다이내믹스 중에서 predictability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진화적으로도 desirable한 프로퍼티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환경이 변화할 때 이런 predictive한 인터널 다이내믹을 가진 경우가 더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사실 이 predictable한 인터널 다이내믹이라는 것은 진화의 프로세스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진화의 프로세스가 사람의 뇌 안을 해고를 열고 들여다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predictable한 internal dynamics가 어떤 consciousness의 하나의 초기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끝인데요. 그래서 제 여러 학생들이 이제 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줬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